안녕하세요. 1타 클래스에서 한국사를 담당하고 있는 김준호입니다. 이번 강의는 적중 예상 문제, 공문 강의에서 이제 심화 강의 기억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기본 강의 그리고 기본 문제 풀이 강의에서 기본 지식들을 열심히 공부를 해왔습니다. 이 지식만 가지고도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공무원 시험에 합격 컷 정도까지는 갈 수가 있어요. 쉬운 시험에서는 한 80, 90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득점은 나오기 어려워요. 공무원 특유의 심화 포인트들을 우리가 아직 잡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 심화 포인트를 다루는 강의가 바로 적중 예상 문제.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교재고요. 이 교재 이제 구성을 한번 보시면 있죠. 특정 주제별로 해서 있죠. 일단은 이제 뭐 블루니 블랙이니 주로 이제 블루를 갖다 중심으로, 블루는 이제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심화 포인트를 담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블랙은 좀 엽기적인 문제들. 그리고 이제 엑서사이즈는 있죠. 우리가 이제 이 블랙이라든지 블루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갖다 통해 가지고 먼저 이제 심화 포인트를 갖다 잡을 거예요. 그걸 잡은 다음에 있죠. 기본 지식이라든지 심화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연습할 수 있는 문제들을 갖다 모아놓은 겁니다. 강의 때는 엑서사이즈 문제는 빼버릴 거예요. 연습 문제는. 그리고 이제 앞서 각 파트별로 심화 주제를 담고 있는 문제들을 제가 소개를 갖다 시켜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심화 문제들이 좀 많아요. 우리 기본 과정에서는 강의당 한 20문제 정도로 갖다 풀었거든요. 근데 이제 심화 강의에서는 한 30문제 정도로 갖다 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1시간 만에 전부 이제 심화 포인트 플러스 30문제의 문제를 풀기는 조금 시간이 이제 벅찬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시간을 조정할 거냐면, 이 심화 문제들 중에 실제로 보면은 기본 지식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심화 문제라고 해도 한 70% 정도가 기본 지식으로 구성된 문제들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의 선지만 좀 심화 지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있죠. 기본 지식들은 스킵을 해버리고 딱 심화 지식을 담고 있는 선지만 다루는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을 갖다 조정할 거예요. 전체 문제를 푸는 경우도 있고 있죠.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선지만을 갖다가 우리가 심화 지식을 담고 있는 선지만을 다루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조정해서 30문제 이제 문제를 갖다가 이제 풀게 될 겁니다. 자, 그래 이렇게 이제 그 적중 예상 문제 심화 강의를 갖다 우리가 전개를 할 거고요. 다시 한번 제가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이제 심화 과정을 나가고 있는데, 심화 과정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기본 지식이에요. 이 심화 과정을, 기본 지식을 여러분이 제대로 따라온 상태에서 들어가신다면 이 심화 과정이 절대 어려운 강의가 아니에요. 이 심화 과정에서 다룬 지식도 한 70, 80%가 우리 기본 과정에서 배운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지식을 여러분이 충분히 숙련도를 높이지 못한 상태에서 따라오신다. 그러면 이제 이 강의는 되게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 적중 예상 문제 강의가 어렵게 느껴지신다. 그러면 기본 강의를 조금 더 듣고 반복을 해서 들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 문제를 갖다 좀 더 풀면서 숙련도를 갖다 높인 다음에 심화로 이제 들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한 OT는 끝내고 있죠. 본격적인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대주제 선사시대와 국가의 형성. 자, 선사시대와 국가의 형성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있죠. 숨어있는 국사와 관련된 일반론 주제가 하나 있다고 했죠. 그게 바로 이제 객사주기 구배라는 거예요. 객사주기.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기록. 사실이란 단어에는 객관적이라는 성격이 숨어 있고, 그리고 이제 기록이란 단어에는 주관적이라는 성격이 숨어 있다. 요거 구별해야 된다고 했어요. 요 문제도 이제 우리 기본 과정에서 배웠던 전형적인 이제 문제 형태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추가할 지식은 있지 않습니까? 이 객사를 대표하는 인물과 주기를 대표하는 인물들 이름을 갖다 연결해서 암기를 하겠습니다. 객사를 대표하는 인물은 있죠. 랑케라는 인물이 있어요. 랑케. 자, 랑케를 객사와 연결하는 팁은 있지 않습니까? 자, 아주 객관적으로 역사를 보려는 애예요. 그렇기 때문에 꼬치꼬치 캐묻는 거예요. 꼬치꼬치 캐묻는 거예요. 사실인지 아닌지. 그래서 이제 랑케는 객관적 역사를 갖다 대표하는 인물. 그리고 주기를 대표하는 인물은 있죠. 카라는 인물이 있어요. EH 카인데 EH 몰라도 돼. 그냥 카를 우리는 이제
감탄사, 아주 주관적인 감성이 풍부한 감탄사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관적으로 역사를 해석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카이다. 그리고 플러스 하나 더, 이 카라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를 주관적으로 해석했던 대표적인 역사사건을 갖다 쓰게 돼요. 역사사건. 그게 바로 이제 카가 쓴 역사란 무엇인가 하는 책입니다. 조그만 이제 논문처럼 얇은 책인데 있죠. 이 책이 되게 유명한 역사를 갖다 주관적으로 바라보는 대표적인 저서이기 때문에 시험에서 이렇게 이름이 언급될 수도 있어요. 이런 이제 심화 지식을 결합해 주시면 여러분이 기본 지식과 결합해서 완전한 지식이 되는 거예요. 역사와 관련된 일반론과 관련된.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있죠. 우리 이제 선사시대와 국가 형성과 관련된 주제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 파트에 이제 주제 빈출 유형이 세 가지가 나온다고 했어요. 첫 번째가 이제 구신청철 구별하기, 두 번째가 이제 청동기 때 우리 최초의 국가 고조선, 세 번째가 고조선 망하고 나서 철기에 형성된 초기 국가끼리 비교하기, 이렇게 나온다고 했죠.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구신청철 비교하기와 관련된 심화 포인트들 우리 챙겨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있지 않습니까? 연도 감각과 관련된 문제예요. 구신청철제가 기본 과정에서는 솔직히 연도별로 안 중요하다고 했죠. 하지만 분명히 심화 좀 까다로운 선지에 보면 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연도로 갖다 확실히 잡아서 적용하는 연습. 자, 구신청철 7, 8, 2, 56, 7, 8, 2, 56. 여러분 곱하기 잘 하시죠? 7과 8을 곱하면 56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6자 지워버리세요. 이게 구신청철이 시작되는 연도입니다. 기원전 70만 년 전, 기원전 8천년경, 기원전 2000년경, 기원전 500년경에서 구신청철이 시작되는 해예요. 여기서 지금 연도를 주고 있거든요. 연도인데 기원전 2만 년. 우리가 모르는 연도인데 70만 년, 8천년, 2000년, 500년인데 이건 뭐지? 여러분 70만 년부터 쭉 기원전 8000년까지 구석기예요. 그러면 기원전 2만 년은 요 사이로 끼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도 이제 구석기가 되는 거예요. 구석기 중에서도 좀 후기가 되는 거죠. 후기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연도 감각을 알아주시면 있지 않습니까? 조금 까다로운 이런 문제 우리가 이제 어렵지 않게 대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 지도 보시면 있지 않습니까? 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구석기 후기에 기온이 높아지면서 이제 바다로 변해가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선지 자체는 되게 기본적인 선지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적용해서 풀어보십시오. 기본 내용으로 갖다가 복습한다 이런 마인드로. 자, 다음 문제. 구석기에 대해서 이제 묻는 문제인데 이것도 이제 선지 1번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7, 8이 56 중에 자, 우리나라와 그 주변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70만 년 전부터이다. 구석기부터이다. 맞는 선지죠. 하지만 얘들 우리 조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구석기와 관련된 심화 포인트 중에 하나가 구석기 이제 그 유적지예요. 유적지. 우리 기본 강의 때부터 공주석장리, 옹기굴포리 요까지는 되게 강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상원 고문모루 동굴과 단양궁굴 이런 거는 이제 문제풀이 과정에서 제가 소개시켜드렸죠. 동굴들이 그 북한과 남한의 가장 오래된 유적지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원 거문모루 동굴, 단양궁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심화에서 추가로 들어가는 거는 구석기 인골 유적이 되게 귀하다고 했어요. 남북한을 대표하는 남북한 최초로 발굴된 인골 유적들이 있죠. 유적지가 자 사람이 들어가니까 시읒 리을이 들어가요. 시읒 리을, 승리산 시읒 리을, 쌍시리 시읒 리을, 사람의 인골이 나오기 때문에 그 시읒 리을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해주십시오. 심화 포인트에서 한 번씩 언급이 되고 있어요. 잘은 안 나옵니다. 자, 이 문제 한번 볼까요? 이 문제는 실제로 이제 어려운 문제였는데 왜 어렵냐면 선지가 어렵다기보다는 이 문제는 해석이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1960년대 전반 남북한의 각기 조사 발굴되어 한국사에서 구석기의 존재를 확인시켜준 무덤. 구석기의 존재를 확인시켰다? 무슨 말이지? 남북한에서 가장 먼저 발굴된 애 있지 않습니까? 구석기 유적지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표현을 좀 바꿔서 남북한에 구석기가 있음을 알려준 유적지로 표현을 갖다 바꿔놓은 거예요.
해석을 잘했으면 이제 맞출 수 있는 문제고 못했으면 이제 틀리는 문제죠. 근데 이제 정답은 쉽죠. 공주석장리 웅기굴포리예요. 웅기굴포리. 근데 여기 선지에 보면은 고난도 선지는 있지 않습니까? 남북한에 있지 않습니까? 인골유적, 대표적인 인골유적지들이 나와요. 쌍실이라든지 승리산 이런 데가 나오고 있어요. 뭐 평양만 달리는 크게 안 중요한데 평양의 대부분 유적지가 구석기 유적지요. 예외가 2개가 있습니다. 평안도, 평양 구별하지 마세요. 평안도를 대표하는 도시가 평양이에요. 평양. 평안도, 평양의 대표적인 유적지는 있죠. 전부 구석기예요. 예외가 나중에 2개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 2개 예외를 신석기로 연결하시고요. 나머지 기본적으로 이제 평양, 평안도 이렇게 나오면 이제 구석기 걸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이 문제도 이제 4번 선지만 살펴볼게요. 서울 암사동에서 출토된 빗살무늬 토기는 바닥이 납작한 평저의 특징을 가진다. 빗살무늬 토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신석기를 대표하는 토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석기의 신이랑 요 빗살무늬랑 이렇게 이제 모양을 결합해서 여러분이 암기를 하시면 된다고 했고요. 얘는 바닥이 납작하지 않고 뾰족해요. 뾰족해. 그래서 한자로 하면 평저가 아니라 첨저예요. 날카로울 첨자. 우리 첨탑 이렇게 부르죠. 날카로운 탑을 갖다가 날카로울 첨자 써서 첨저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제 어력 좀 확장시켜 주려고 이런 선지도 소개시켜 드립니다. 자, 다음에 이제 7번은 있죠. 3, 4번 선지만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 충북 제천의 구석기 유적지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전말동굴 뭐 이런 거 굳이 암기할 필요 없이 충북 제천, 충청도도 별로 안 중요해요. 솔직히 제천이 중요한 거예요. 제천의 구석기 유적지들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 얼굴을 새긴 동물뼈가 발굴되었다. 구석기 때부터 이미 동물뼈 같은데 사람이라든지 물고기 같은 거 이런 거 새겨진 그림들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상원 검은모루 동굴, 북한에서 이제 가장 오래된 있죠. 유적지고요. 거기서 주먹도끼, 외날집게는 안 중요해요. 외날은 안 중요해요. 집게 그리고 주먹도끼 이런 것들이 구석기 유적지, 북한의 구석기 유적지에서 발굴되었다.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맞는 거예요. 이게 뭐 외날 이런 단어에 집착하지 말고 집게, 개자 들어가는 도구들 구석기 거다. 그 다음에 주먹도끼, 구석기를 대표하는 유물이다. 상원 검은모루 동굴, 북한의 가장 오래된 북한을 대표하는 유적지 중 하나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신석기 사람들은 조개류를 많이 먹었으며 때로로 장식으로 이용하기도 하였다. 신석기 시대 예술에 보면 조개가면 워낙 유명하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로 우리가 들어가는 게 칠해거리예요. 칠해거리. 조개 같은 거, 동물뼈 같은 걸로 있죠. 목걸이라든지 팔찌 같은 걸 갖다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칠해거리라고 불리는 애입니다. 그리고 여인상도 꽤 유명하죠. 신석기 때 여인상들 많이 만들어졌다. 뭐 동물 조각 이런 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적어도 이제 3개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선사시대에 대한 설명인데 1번, 2번 선지 확인해 볼게요. 구석기 중기에는 큰 몸돌에서 떼어낸 돌조각인 격지를 가지고 잔손질을 하여 석기를 만들었다. 자, 우리가 배울 때 격지라는 거, 돌날격지 혹은 격지라고 불리는 애들은 구석기 후기에 있지 않습니까? 후기에 만든 잔석기, 조그만 석기라고 배웠어요. 이거 틀린 것 같네. 이게 정답인가? 여러분들이 이제 국사라든지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과목도. 문제를 풀 때 처음 1번이 답인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죠. 끝까지 쫓아가셔야 돼요. 끝까지. 국사 같은 인문학 같은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가장 맞는 게 정답이에요. 좀 맞는 거랑 가장 맞는 게 있어. 그러면 정답은 가장 맞는 거예요. 틀린 거 찾으면 좀 틀린 거랑 완전 틀린 게 있으면 완전 틀린 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 오답 이의제기에도 잘 통하지도 않습니다. 가장 맞는 거, 가장 틀린 거를 갖다 찾아주셔야 돼요. 이게 거의 틀렸거든요. 근데 밑에 쭉 보다 보면 완전히 틀린 선지가 하나 더 나와요. 4번 선지요. 4번 선지. 신석기 시대 민문이 토기 이외에 덧띠를 붙인 덧띠토기, 검은간토기 등이 사용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덧띠 검은간토기 있죠. 요거 철기 거예요. 철기 거. 민문이 토기도 청동기와 철기에 등장해요. 그래서 이제 4번 선지가 지금 틀린 거예요. 완벽하게 틀렸어요. 완벽하게. 1번은 솔직히 좀 틀렸어요. 왜? 구석기 후기의 격지가 많이 등장하니까. 그런데 그 여러 사례들 중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라도 예외적으로 중기의 격지가 하나 등장해 버렸다. 그러면 이건 맞는 선지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이거는 100% 틀린 거기 때문에 4번 정답으로 가는 거예요. 확실하게 틀린 거랑 확실하게 틀린, 어중간하게 틀린 거,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요 사이에서 정답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양양직영리 유적은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움집 자리로 동그란 모양 바닥 중앙에 화덕자리가 있었다. 양양, 강원도의 일명 고양 해가지고 있죠. 고자 들어가는 도시와 양자 들어가는 도시, 강원도의 신석기 유적지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요 시기를 신석기랑 연결했고, 그 다음에 신석기 집터가 움집이다. 그리고 그 움집이 동그란 모양의 중앙에 화덕이 있다. 너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고성과 양양을 갖다 강원도 고양 해가지고 있죠. 혹은 그냥 강원도의 도시들이 신석기 유적지이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번. 빗살무늬 토기보다 앞서 덧무늬 그리고 이름민무늬 토기 등이 사용되었다. 신석기에 3대 토기 있어요. 그 3대 토기 사이의 순서를 갖다 얘기하고 있어요. 빗살무늬 토기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가장 유명하죠. 요게 가장 늦게 유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 세 개 중에 가장 먼저 유행을 하는 애는 이른이란 수식어가 붙으네요. 이른이 일찍 이런 의미예요. 일찍 만들어진 민무늬 토기, 요게 가장 먼저, 그 다음에 덧무늬 토기, 빗살무늬 토기, 이런 순으로 유행을 하기 때문에 빗살무늬 토기보다 앞서 얘들이 사용되었다. 그럼 맞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3번. 농포독 유적이 크게 유명한 건 아닌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 농포독 유적, 신석기 유적 알아주면 좋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남성 조각품이 신석기 때 출토되었다. 그리고 가부장적 사회로 진입하였다. 이게 틀린 거예요. 신석기 때는 모계 중심 사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상들, 조각상들이 만들어질 때 여성상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남성 조각품 X, 가부장적 사회 X. 요건 총동기로 가야지 이런 모습들이 등장하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우리 기본 강의에서 이제 제대로 정리 안 했던 흑요석이라는 주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은 흑요석이 이제 뭔지 한번 정리할게요. 흑요석은 화산 활동에 의해서 형성되는 있죠. 검은 유리 같은 암석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유리처럼 이제 날카롭고 검은색을 띠고 있는 암석, 그게 이제 흑요석이에요. 이 흑요석은 있죠. 구석기 때도 발굴이 되고 신석기 때도 발굴이 돼요. 주로 강원도일 때인데 꼭 강원도일 때서만 발굴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굳이 연결해서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거를 갖다 특정 시기 구석기랑 신석기로 연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흑요석과 관련된 문제들이 뚜렷하게 어떤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했어요. 어떤 문제에서는 구석기 시대랑 연결해서 출제되고 있고요. 어떤 시대 때는 신석기와 연결해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신석기랑도 연결될 수 있고 구석기랑도 연결될 수 있는 게 흑요석이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앞으로 이제 흑요석이 계속 출제가 되면은 아마 이제 신석기랑 연결해 가지고 문제가 정체성을 갖다 흑요석이 이제 정체성을 형성할 확률이 높아요. 왜? 구석기 때는 이동 생활을 했기 때문에 흑요석이 솔직히 어느 지역에서든 다 나올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 구석기 때 흑요석이 나왔다. 뭐 너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역사적 의미가 없어. 근데 신석기 때 흑요석이 있죠. 화산이 없는 강원도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출토가 됐다. 이건 역사적 함의를 갖는 거예요. 어떤 함의? 신석기 때 이미 원거리 교육이 등장했구나. 원거리, 멀리 있는 사람들끼리 교육을 했구나 하는 증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석기 흑요석이 좀 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출제위원들이 감을 잘 못 잡았다. 구석기와 관련해서 출제하는 분들도 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유물로 옳은 것은 이거는 이제 특정 시기랑 연결하기보다는 뭐 구석기 시대라는 얘기를 주긴 했는데 특정 시기랑 연결하기보다는 화산 활동이 분화될 때 만들어진 유리질 암석에서 그냥 흑요석 자체의 존재를 갖다 묻고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문제. 다음 문제는 자 지금 보시면 이 시대가 봉산지탑이라든지 평양 남경, 제가 평안도, 평양 이 일대 유적지는 대부분 구석기라고 했어요. 예외가 2개 있다고 했는데 2개가 있지 않습니까? 평양 남경이랑 평안도 온천 궁상이에요. 요 2개는 있죠. 신석기 대표 유적지예요. 요 2개를 빼고는 평안도 일대 유적지들이 전부 구석기랑 결합을 갖다 하고 있어요. 요 보니까 봉산지탑리, 평양 남경, 그리고 이제 탄화된 좁쌀 이런 것들을 보니까 가락바퀴 뼈반을 보니까 전부 신석기를 갖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신석기 시대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문제는 그냥 전부 다 보죠. 1번 생산물의 분배 과정에서 사유재산 제도가 등장하다. 구신청철 중 철기에 등장합니다. 마을 주변에 방어 및 을의 목적으로 환호, 도랑, 환호라든지 목책 같은 거 역시 청동기, 정복전쟁이랑 관련되어 있죠. 그 다음에 흑요석 출토 사례로 보아 원거리 교류나 교역이 이루어졌다. 신석기 때 흑요석이 출토되고 이게 이제 신석기 때 원거리 교육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 문제 출제될 때만 해도 상당히 이제 어려운 선지였어요. 학생들이 잘 몰랐어요. 이 문제 출제되기 전에는 구석기와 연결해서 흑요석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거 뭐지?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일단은 1번, 2번이 명백하게 아니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는 있죠. 3번의 승부보기보다는 4번까지 가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승부를 보는 게 좋아요. 집자리는 주거용 외 창고, 작업장, 집회소, 공공시설 등도 확인되었다. 신석기 때는 한 20명, 30명 모여 살기 때문에 공공시설이라든지 집회소 이런 것들 필요 없다고 했어요. 역시 청동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정답 몇 번이 돼버려요? 3번 정답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흑요석으로 갖다 신석기랑 연결해서 출제한 문제도 있어요. 근데 이제 흑요석 문제는 아직까지 뭔가 뚜렷하게 특정 시대랑 연결해가지고 정체성이 형성돼 문제의 패턴이 이제 형성돼 있지 않아요. 뭔가 이제 교수님들이 흑요석 문제를 내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내야 될지 아직 방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자, 이 문제도 이제 지금 보니까 반달돌칼, 홈자기, 미송리식, 뭐 붉은 관투기 하니까 전부 그 청동기 거예요. 청동기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서 이제 4번 선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대 후기에 이르러 사람들은 석회암이나 동물의 뼈 그리고 뿔 등을 이용하여 조각품을 만들었는데 조각품에는 당시 사람들의 주술적 기원이 담겨져 있다. 자, 이거 어느 시대 때인 것 같아요? 어느 시대 때? 청동기 맞을 것 같아요? 틀릴 것 같아요? X. 구석기 때 이미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이제 주술적 기원을 담고 있는 뭐 동물 뼈에 새겨진 뭐 물고기라든지 이런 그림들이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구석기 얘기하는 겁니다. 구석기 때 이미 동물뼈라든지 이런데 어떤 조각품 같은 거, 물고기라든지 이런 조각품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4번이 틀린 거예요. 제가 이 선지를 왜 여러분한테 강조를 했냐면 있죠. 주술하니까 뭔가 종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을 것 같죠. 그게 원시 종교일 것 같아. 그 신석기로 해석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구석기고 있죠. 구석기 때 이미 주술적 행위 정도는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한 단계 더 발달해서 이제 원시 종교가 되는 거 있죠. 요거는 이제 신석기가 되는 거죠. 다음 청동기 시대 바퀴날도키, 홈자기 등이 농기구로 사용되었다. 우리 돌로 만든 농기구는 신석기라고 했어요. 근데 예외가 있다고 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반달놀칼이에요. 반달놀칼. 그리고 반달놀칼 친구들이 있어요. 반달놀칼이랑 거의 비슷해요. 둘 다 농기구, 돌로 만든 농기구. 시대도 청동기에 등장했던 애들이에요. 근데 반달놀칼이 자주 등장하고 바퀴날도키, 홈자기는 시험에 잘 안 나오죠. 하지만 이제 언급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요거를 갖다 세트로 이제 암기를 하려면 그냥 반바퀴홈 요렇게 이제 암기를 하셔야 돼요. 반바퀴홈. 반바퀴, 운동장을 반바퀴 돌면 집에 갈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인가요? 뭐 대충 이제 의미를 부여해서 있죠. 반달돌칼과 그 친구들, 바퀴홈.
까지 해서 세트로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선사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3번 선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신석기에 대한 선지네요. 신석기는 같은 시족끼리 혼인하는 것을 피하는 조계원이 지켜졌으며 문장이 길면 있죠. 전반부와 후반부를 갖다 끊으세요. 전반부는 지금 맞는 선지요. 족외원. 자연현상이나 자연물에도 정령이 있다고 믿는 토테미즘 아니라 애니미즘. 맨날 이걸 쓴다고 했어요. 토템과 애니미즘. 자연현상에 생명이 있다, 애니미즘. 토테미즘은 동물을 숭배하는 사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청동기 시대 일본과 교류를 보여주는 조몬토기가 발굴되기도 하였다. 이것도 참 안 나오긴 한데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별하는 우리가 이제 암기 팁 정도로 갖다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신석기 때는 일본과 관련된 조몬토기, 청동기 때는 일본과 관련된 야요이 토기가 등장하거든요. 이게 막 헷갈려요.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이게 요거를 갖다 이제 구별하는 팁은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한자를 좀 아셔야 돼요. 아침 조자, 밤 야자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조식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아침 식사를. 그래서 이제 신선한 아침조, 그 다음에 청정한 저녁, 신조청야에서 자, 신석기 때는 조몬토기, 청동기 때는 야요이토기 해서 구별을 해 주십시오. 잘 안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뭔가 이렇게 끄림칙하죠. 이런 거 놓치고 가면. 요 같은 문제예요. 신조청야. 근데 철기가 들어갔죠. 틀린 거예요. 자, 다음에 이제 청동기 암각화 들어가겠습니다. 암각화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기본 강의에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렸어요. 암각화는 바위에다가 대규모의 큰 그림을 갖다 새기는 거예요. 이 암각화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지식은 이 암각화가 있죠. 어느 시대에 등장하기 시작했냐 하는 거예요. 구석기, 신석기가 아니라 청동기 때 등장했다. 이게 가장 기본 지식이죠. 구석기, 신석기는 먹고 살기 힘든 가난한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런 암각화 그리는 사람이 있었다면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청동기는 잉여 생산물이 등장하다 보니까 이런 암각화를 그리는 예술과 비슷한 사람들도 이제 등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암각화들이 등장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암각화가 자, 울주, 지금의 울산 인근이에요. 그 다음에 또 고령, 고령과 울주에서 등장하는데 울주에 등장하는 두 개의 암각화는 두 개를 구별하셔야 돼요. 방구대와 천전리 구별하셔야 돼요. 왜? 그려진 그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구별하는 문제들이 등장해요. 근데 고령의 양전리 장길이 고령의 두 개의 암각화는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고령 암각화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령의 양전리 장길이 암각화는 그림 그려진 내용이 거의 같기 때문에 이 두 개 자체를 구별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고령의 이 두 개는 그냥 익숙하게 몇 번 읽어주세요. 양전리 장길이 암각화, 그리고 울주 방구대, 그리고 울주 천전리 암각화. 심화로 가면 얘들끼리 구별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요 세 개 중에 가장 특징이 강한 게 울주 방구대. 특징이 강하면서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암각화예요. 왜? 울주 방구대 암각화는 유일하게 있죠. 사실적 묘사, 동물이라든지 물고기 같은 거를 갖다 사실적으로 묘사를 해놓은 모습을 갖다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특징이 강하죠. 나머지 애들은 뭔가 이제 추상적인 그림들이 그려져 있어요. 뭐 동심원 그려져 있고, 네모, 사각형, 뭐 좀 추상적인 이런 기하학적인 물결무늬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추상적인 기하학적인 이런 문양들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과 이것, 고령 암각화와 천전리 암각화가 둘 다 추상적인 그림인데 뭔가 또 다른 거야, 둘이. 그 차이점이 뭐냐면 고령 암각화들은 자, 방패형 문양이라는 아주 특징이 강한 있죠. 특이한 그림이 새겨져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보일 거예요. 태양을 형상화했다 뭐 이렇게도 평가받는데 방패형에 있죠. 특이한 그림이 그려진 게 고령의 암각화들이요. 그 다음에 울주 천전리 암각화의 특징은 뭐냐면 추상적인 문양 플러스 신라시대 때 기록이 남아있어요. 신라인들이 이 암각화 위에 또 기록을 갖다 남긴 거야. 이런 이제 특징들을 바탕으로 해서 울주 방구대, 천전리 그리고 고령의 암각화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지 고수가 되는 겁니다. 자, 울주 천전리 암각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금 보시면은 여러 가지 문양의 암각화와 신라 때 명문이 함께 새겨져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추상적인 문양의 그림들 그리고 이제 신라 때 기록이 같이 남아 있는 게 천전리 암각화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 다른 암각화라든지 아예 다른 시대와 관련된 오답선지가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요거는 이제 문제 전체적으로 한번 풀어보죠. 거의 비슷한 유형의 문제예요. 다음 설명에 대한 유적으로 옳은 것은 자, 국보 메토. 국보번호 절대 외우지 마세요. 국보번호는 앞으로 없어질 거예요. 앞으로 곧 없어집니다. 예전에 공무원 시험 문제 중에 국보 뭐 9, 11호를 갖다 구별하는 번호를 구별하는 엽기적인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 그러니까 근데 그런 문제들 때문에 학생들이 막 국보 번호 외우고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이런 학생들은 합격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수십 년 만에 한번 그런 이상한 뭐 변태 같은 문제 나왔는데 거기 맞춰서 이제 공부를 한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앞으로 국보 번호는 또 없어질 거예요. 국보 밑에가 이제 보물이거든요. 근데 국보랑 보물 구별하는 문제도 거의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이제 중요한 암각화인가 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최근에 이 유적의 보존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뭐 중요한가 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슴, 고래, 거북이, 물고기 등 사냥하는 장면들 등 많은 그림이 그려져 있다. 지금 사실적인 동물의 그림들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청동기의 암각화들이 주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017포리 암각화, 이건 모르겠어요. 우리 시험에 교과서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무시하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암각화, 3대 암각화가 나와 있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암각화들 중에서 사실적인 그림, 동물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암각화는 2번 방구대 암각화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부터 있죠. 상식적으로 접근하시면 2번 정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뭐 017포리 이상한 암각화 나왔다고 해서 여기 막 집중해가지고 이거 막 인터넷 검색하고 이런 학생들은 솔직히 좀 비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있죠. 우리가 아는 기본 지식으로부터 중요한 지식으로부터 정답을 쫓아간다. 그런 연습을 갖다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단기간에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울산, 울주가 이제 울산이랑 같은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전리 나왔어요. 천전리. 그러면 이제 천전리 암각화 얘기하는 거겠죠. 이 천전리 암각화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 또 똑같은 내용이네요. 4번 여러 가지 문양과 플러스 신라의 명문이 함께 새겨져 있다. 뭐 이건 반복되는 문제라서 다시 안 풀어도 되는데. 자, 다음과 같은 무덤이 만들어진 시대에 대한 설명. 지금 옹감묘, 목감묘라는 좀 색다른 용어가 등장했는데 이 문제는 여러분한테 어휘력을 갖다 확대시켜주기 위해서 소개시킨 문제예요. 우리 그 청동기 돌돌돌 무덤 있죠. 고인돌을 비롯한 걔랑 경쟁하는 게 철기 시대 때 동무덤, 널무덤이에요. 걔를 한자식으로 표현하면 옹감묘, 목감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막 그 어휘력을 갖다가 너무 늘릴 필요는 없어요. 근데 기출에서 이렇게 소개되는 어휘 정도는 있죠. 어휘력을 갖다 확장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선지 자체는 되게 기본적인 선지들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기본 강의 때 배웠던 옹감무, 목감무가 동무덤, 널무덤이라는 걸 알면 있죠. 정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23번은 있죠. 다음 유적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천 늑도 유적지에는 발량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청동화폐가 등장하였다. 발량전 그리고 이제 사천 늑도. 우리 철기 유적지를 대표하는 데가 경남 창원이에요. 창원의 다오리 뭐 이런 일대요. 그러니까 이 창원 가까이에 철기 유적지가 몇 개 더 있어요. 뭐 창원, 성산 뭐 이런 데 있거든요. 그리고 창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 사천, 경남 사천 이런 일대에 있어요. 사천 늑도는 조금 난이도가 높긴 높은데 이걸 뭐 꼭 정확하게 기억한다기보다는 창원 바로 옆에 창원 인근에 있지 않습니까? 창원 다오리랑 비슷한 철기 때 우리가 중국과 교류한 흔적들이 나온다. 뭐 발량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4번 울주 방구대. 자, 우리 방구대 중에 그 암각화 중에 가장 유명한 유적지라고 있어요. 방구대. 사각형 또는 방평 문양의 그림이 주로 새겨졌다. X. 이런 기하학적 문양, 추상적인 문양이
아니라 있지 않습니까? 방부되는 사실적 문양들이 많이 새겨져 있습니다. 방패 문양이 있지 않습니까? 방패 문양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고령의 암각화들에 새겨져 있어요. 4번은 이제 고령의 암각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철기 시대에는 민무늬 토기와 덧무늬 토기가 주로 사용되었다. 민무늬 토기는 워낙 유명하죠. 청동기와 철기에 많이 사용되었던 토기. 포인트는 이제 덧무늬 토기예요. 덧무늬 토기. 일명 덧덧덧 토기라고 있어요. 신석기, 청동기, 철기. 우리 토기가 등장하는 구를 뺀 있죠. 신청철에 덧자 들어가는 3대 토기가 등장해요. 얘들을 갖다 구별하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쉽게 가는 방법과 엄밀하게 가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선택을 해가지고 받아들이세요. 자, 일단 쉽게 가는 방법은 있죠. 신석기의 덧무늬 토기와 철기의 덧띠 토기만 구별하는 거예요. 왜? 청동기 덧띠 색인무늬 토기가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거의 등장 안 합니다. 거의 이 두 개를 구별하는 형태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두 개를 구별하는 방식은 있지 않습니까? 자, 신석기 세 글자, 덧무늬 세 글자, 철기 두 글자, 덧띠 두 글자. 그래서 덧자 들어가는 세 글자짜리는 신석기, 두 글자짜리는 철기랑 결합을 해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쉬운 팁. 그 다음에 이제 어렵게, 엄밀하게 덧띠 색인무늬까지 잡는 방법. 자, 이거는 이제 문디색기. 문디색띠. 여러분, 문둥이라고 들어보셨죠? 나병 환자, 그 살이 썩어 문드러지는 나병 환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나병 환자들을 갖다 문둥이라 불러요. 문둥이. 오늘날도 있습니다. 제가 진주시 일반성명에서 근무를 할 때 일반성명 안에 있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촌 비슷하게 마을이 하나 있었어요. 저도 이제 그때 처음 이런 분들이 같이 우리랑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구나 하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자, 이 문둥이를 경상도에서는 문디새끼 이렇게 불러요. 꼭 문둥이뿐만이 아니라 그냥 좀 말 안 듣고 좀 엉뚱한 애들, 불량한 애들, 이런 애들 보고 이제 친구들이라든지 어른들이 문디새끼 이렇게 많이 불러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문디새끼를 이용해서 덧덧덧 시리즈를 갖다 구별할 수 있어요. 문디새끼가 피부가 덧난 애들을 갖다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덧무늬, 이게 신석기, 덧띠 색인무늬, 요게 이제 청동기, 그리고 이제 덧띠 토기, 철기. 조금 구질구질하죠. 그러니까 이게 완벽주의가 아니라면 그냥 요거 스킵해버리고 신석기, 덧무늬, 철기, 덧띠 이렇게 가시면 좋고 있죠. 야, 난 좀 이렇게 좀 완벽주의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셔도 좋습니다. 자, 이 문제도 같은 문제예요. 신석기 때, 자, 덧띠. 이게 어떻게 생겼냐는 솔직히 시험에서 포인트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시하셔도 괜찮아요. 자, 신석기 때 덧띠 맞아요? 틀려요? 세 글자, 두 글자죠. X. 덧무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X. 최근 시험에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자, 다음에 이제 농업의 발달 단계. 여러분 이제 교재 이제 구신청철 마지막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심화 포인트는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이제 벼농사의 발달 단계예요. 벼농사가 청동기 시작되고 철기 가면 한층 더 발달하는데 요 두 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청동기 때는 자연적으로 물이 풍부한 지역, 저습지에서만 벼농사가 이루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철기로 가면 인위적으로 물을 모아서 벼농사를 갖다 짓는 모습을 보이죠. 저수지를 만들어서 물을 모아서. 지금 보시면 이제 디귿번 있지 않습니까? 얘가 벼농사를 위해서 저수지에 물을 퍼내고 있다. 구신청철 문제에 이런 선지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철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저수지가 아니라 저습지에서 벼농사를 지었다. 이러면 청동기가 돼버리고요. 요것만 이제 중요하고 나머지는 전부 기본적인 선지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구신청철 구별하는 있죠. 심화 강의 1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